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집중해서 파헤쳐보는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정대 스마트 자동차 학과의 박철완 교수 모시고 한중일 주요 국가의 2차 전지 산업 현황과 전략에 대해 말씀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도 유튜브로만 뵀다가 이렇게 처음 뵙네. 네. 예. 반갑습니다. 요즘 뭐 한중일이 한동안은 2차 전지 정말 뜨거웠다가 요즘 또 주춤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기초부터 다져보자 이런 생각이 있어서 교수님을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요. 일단 2차 전지 하면 뭐 인산철, 삼원계, 뭐 전고체 등 용어가 난무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구분하기 전에 통상적으로 어느 2차 전지가 기술력이 더 좋대더라 뭐 이런 소리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기술력을 평가하는 요소들은 주로 뭘로 평가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일단 뭐 리튬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원래 그 리튬이온 2차 전지의 최초 제품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게 네. 소형 원통형이라고 해가지고 18650이라고 부르던 그 직형 18 그다음에 높이 65 이렇게 되던 그 소형 원통형이었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거의 모든 회사가 동일한 셀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벤치마크 같은 역할을 했었어요. 예. 그러다 보면 어느 회사의 1860이 제일 좋다더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딱 그 나래비를 딱 세워두고 할 네. 수가 있었는데 하나의 기준이 있으니까. 예, 그런데 예. 그 이후에 다양한 전지들을 어. 각사들이 알아서 개발하고 예. 생산도 했고요. 또 특히 이게 그 중대형 셀로 오면서 우리나라 그 셀 메이커들이 중대형을 할 때 파우치를 하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각형을 하는 곳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각자들이 자기 것이 가장 좋다라고 늘 얘기하고 예. 마찬가지로 중국도 자기들 것이 제일 좋다 얘기를 하는데 음. 이게 정확하게 비교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마 올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이 넘어가면 예. 이제 사실상 진검승부를 할 수 있는 뭐 저희가 전문적으로 얘기할 때는 형번이라고 얘기하고 예. 일반적으로 폼팩터라고들 보통 받아들이시는 그 중대형 원통형 중에서 네. 4680이라고 부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 이 4680을 지금 그 양산을 시작했거나 양산을 하겠다고 지금 선언한 업체가 전 세계적으로 한 10개 이상이 돼요. 네. 그럼 이제 이 4680을 하는 업체들이 어느 회사가 기술력이 뛰어난지는 그냥 동일 형번, 동일 폼팩터의 셀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할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동안은 각자들이 자화자찬을 했지만 이제는 사실상 그 원조였던 18650 이후에 기술력을 거의 이제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다시 나타나게 됐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셨던 4680이라고 불리우는 건 제가 알고 있는 단어들 중에서 뭐 인산철이나 삼원계나 뭐 이런 것들 중에서는 어떻게 분류되는 배터리인가요? 4680은 보통 우리가 폼팩터라고 얘기하고 그 46과 80이라는 게 전체 치수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형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을 하셨던 뭐 일반적으로 예. 일반인분들이 얘기하는 뭐 인산철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셀 케미스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4680이라는 폼팩터가 있다 그러면 이 폼팩터에 그 삼원계라고 부르는 셀 케미스트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LFP 계열의 셀 케미스트리가 들어갈 수 있고 네. 이런 식으로 그 셀 케미스트리가 따로 각각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통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삼원계 4680이 존재할 수 있고 LFP 4680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어찌 보면 하나의 표준화된 틀이 있는데 그 틀 안에서 구현하는 방식들이 아까 말씀 주셨던 삼원계니 인산철이니 이런 방법들이 그 안에서 나눠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틀이 어느 정도 규격화되니까 기술 비교가 용이해질 수 있는 시점이 곧 도래할 수 있다. 그 얘기군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용량이 어디가 에너지 밀도가 높다든지 네. 어느 회사 것이 그 율속 특성이 좋다든지 어느 회사 것이 용량 유지 성능이 좋다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 안전성 같은 걸 보려고 네. 했었을 때 어느 회사 것은 과충전을 할 때 고전압에서 과충전을 했더니 예. 수소 발생이 심하더라. 그리고 어느 회사는 수소 발생이 심하지 않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그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한 네. 시대가 오는 거죠. 이 4680은 언제쯤부터 저희가 그런 비교를 지켜볼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시점은? 일단은 뭐 테슬라가 사실상 현재 양산에 성공했고 예. 그다음에 중국의 업체들도 작년 말부터 그 양산 선언을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LG 엔솔이나 그 다음에 삼성 SDI가 빠르면은 올해 안에 그 양산 샘플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일본에서도 파나소닉이 나오고 할 거니까 내년 초는 지나가야지만 뭐 그때 정도가 되면은 이제 샘플들을 다 입수한 연구자라든지 기업들이 자기들이 이거를 직접적인 비교를 해보니까 어느 회사 것이 제일 낫더라는 그 비교 데이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물론 그 나라라고 통칭하면 안 되지만 그 나라 안에서도 이 자동차 배터리 회사는 어떤 방식하고 저 자동차 배터리 회사는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는지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겁니다만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뭐 금융계에서 분류하기로는 중국은 인산철을 중심으로 한 생산량이 좀 많았고 한국은 삼원계를 중심으로 한 생산량이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기술적 우위 그런 건 차지하고 어느 나라에서 주로 어느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 배경, 계기 이런 건 뭐예요? 그거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예. 그 일단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 원조는 일본이고요. 예. 그 다음이 우리나라, 그다음에 이어서 중국이 따라왔단 말이에요. 예. 이랬을 때 뭐 다른 건 몰라도요. 예. 중대형 기술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본보다 먼저 갔어요. 오. 그러면서 중대형 전지에서는 원래 소형에서 주로 썼던 양극 활물질인 우리가 보통 약자로는 LCO라고 부르는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가 있는데 네. 이 코발트란 것 자체가 그 비싸기도 하고 예. 자원 부존량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발트 기반 시스템이 아니라 니켈 기반 시스템인 그 보통 우리가 삼원계라고 부르는 예. 이 형태를 하는데 예. 물론 원조 기술은 일본에서 개발이 됐어요. 그 음. NCA라고 해서 원래 자꾸 우리나라에서는 삼원계를 이야기할 때 NCM이 삼원계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NCA를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런데 특히 하이니켈하고 울트라 하이니켈을 얘기할 때는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게 NCA이고요. 그 다음에 NCM은 미드니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 차근차근 NCA에 근접하는 그 성능을 가지게 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면은 중국은 중대형을 우리나라에 이어서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항상 있는 일인데 뒤에 따라오는 국가라든지 회사들은 차세대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동일한 거를 가지고 경쟁을 하려고 하면은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그 넘어가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원래 리튬 이온을 시작을 할 때 그 네. 시절에 니켈 MH 2차 전지란 것과 리튬 이온이 있을 때 결국 리튬 이온이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2차 전지 산업의 시작이 됐던 것처럼 중국은 그 차세대라고 할 수 있었던 LFP를 가지고 네. 시작을 하게 됐던 거고 그리고 그 국가의 시장의 규모라든지 산업적 특성을 봤을 땐 니켈 기반 가지고는 완전히 커버하기 어렵고 철 기반이 더 용이하다고 판단해서 LFP로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찌 보면 역사적인 맥락도 있고 자원 수급의 원활성 그러고 어떻게 보면 기존 것에 대한 변형 이런 과정에서 다 진화 발전이 독특하게 된 거군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궁금한 건요. 이 수많은 방식들 중에 네. 뭐 하나가 시장에 표준화 돼 버리면 예를 들어서 중국이 추진하던 방식이 표준화에 가까워지면 한국이 추진하던 방식이나 이런 건 다 사장화돼서 우리는 진짜 다 뭐 그냥 헛고생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배터리 산업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표준으로 계속 수렴해가는 구조가 될까요? 아니면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진화 발전을 다 달리하는 방식이 될까요? 우리가 만약 지금 전지를 사용하는 용도 자체가 예. 아직도 스마트폰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그 디바이스 하나당 전지가 하나가 들어가요. 네. 이 들어가는 전지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단위 전지 혹은 단전지, 단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영어로는 유니셀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랬을 때는 뭐 보통 우리가 LCO, 삼원계, LFP 세 가지를 놓고 보면은 예. 가장 저전압이 LFP고 가장 고전압이 LCO거든요. 예. 원래는.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어느 쪽이 선호가 된다든지 어느 쪽을 그 선택한다든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배터리 전기차라든지 전기에너지 저장 장치로 가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면 단위 전지를 하나를 쓰지 않고 예. 이거를 수십 개, 수백 개, 심한 경우 수천 개 이상을 직병렬로 연결을 해요. 예. 그러다 보면
최종적인 시스템이 몇백 볼트 시스템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 공칭 전압이 3.2볼트인 LFP로도 구현할 수 있고요. 공칭 전압이 3.6에서 3.7 사이인 3원계 가지고도 구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쪽이 표준이라는 말은 더 이상 얘기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이제 시장의 상황에서 그 시장에서 얼마만큼 필요할 거냐 그런 네. 전망을 봤을 때 이게 전 세계의 자원의 한계를 봐야 돼요. 예. 그러면은 코발트, 니켈, 철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예. 결국은 대량 소비로 가면 갈수록 철 쪽이 우위에 설 수밖에 없고 요즘은 이거 리튬 갖고도 자원의 한계가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다음 또 차세대 시스템이 연구가 됐고 이것도 중국에서 먼저 그 사실상 상용화에 성공을 해서 소디움 아이온 테크놀로지라는 거를 지금 중국에서 상용화를 시켰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배터리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코발트와 니켈은 사용 용도라든지 그 범위가 이제 그 제한적이 되죠. 물론 이 중에서 항상 제일 고성능은 LCO 쪽이 제일 좋고요. 네. 그럼 이제 그 3원계와 LFP를 놓고 봤을 때는 하이엔드 제품에 채용을 하려고 할 때는 3원계 쪽 특히 그 하이니켈과 울트라하이니켈이 훨씬 좋습니다. 이 방금 쭉 이제 배터리의 형태에 따라서 장단점이나 상황 특수성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얼마 전에요 테슬라에서 앞으로 우리 테슬라의 배터리는 LFP라고 불리우는 이걸 좀 쓰겠다라고 뭐 하는 그런 발언이 한번 있다 보니까 시장이 휘청인 적도 있고 뭐 이런 여러 변화가 있거든요. 그리고 해외를 가서 얘기를 나눠보면 저는 뭐 배터리 쪽은 아니고 자동차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이런 표현도 하세요. 이 3원계가 상대적으로 뭐 여러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인산철보다는 주행 거리가 좀 더 긴 그런 배터리 형태라고들 분류가 되는데 그런데 아니 이 전기차로 도대체 주행 거리를 그렇게 극단적으로 계속 늘릴 필요가 없어 보인다. 계속 도시에서 쳇바퀴 돌듯 일상적인 생활에 쓰는데 뭐 이러면서 결국 주행 거리에 우월함이 있는 것보다는 값싸게 대량 생산하는 쪽이 많다라는 의견도 주시고 아니다. 어느 회사가 그냥 어느 모델을 차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대량 생산이 되고 그래서 표준화될 가능성이 많다. 정말 많은 시나리오가 있더라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앞서 말씀하셨던 그 도심 내에서 오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네. 원래 그 시나리오 때문에 나온 시스템이 있어요. 오, 그게 플러그인이에요. 플러그인. 예,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통상적으로 출퇴근할 때 주행하는 거리가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또는 중국이라든지 그게 국가 내에 그 대륙의 크기도 있고 나라의 크기도 있고 이런 걸 봤을 때 100km를 쉽게 넘지 않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원래 나왔던 게 플러그인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일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라는 걸 아까 전에 어떻게 보면 그거를 지금 풀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네. 건데 3원계는 3원계의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LFP는 LFP의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무작정 주행 가는 거리를 늘린다 늘리지 않는다는 이것도 국가마다 전비를 측정하는 방법이 달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박하게 측정하는 국가가 사실상 우리나라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일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그래도 한 300에서 400km는 돼야지만 네. 이것이 유의미하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이게 LFP 쪽이 그 중국에서 그 CTP라는 기술 덕분에 배터리 전기차 기반에서도 LFP 기반으로 400km에 가까운 또는 넘는 수준의 주행 가는 거리가 뽑아지면서 네. LFP가 또 이게 나름대로 시장에서 먹혀들었고 그리고 원래는 그 안방 호랑이라는 식으로 보통 폄하들도 많이 했는데 네. 원래 또 이게 LFP가 정확히 얘기하면 중국 기술이 아니에요. 그래요? 이게 캐나다하고 미국 기술이거든요. 그걸 중국이 이제 보편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보편적으로 활용을 했는데 활용을 하면서 뭐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얘기들도 있고 예. 이거는 뭐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예. 어쨌든 그 본격적으로 테슬라가 LFP를 채용하면서 밖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테슬라가 LFP를 쓰겠다는 전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이게 배터리 전기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 에너지 저장 장치가 있는데 전기 에너지 저장 장치 쪽은 100% LFP로 간다고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래요. 이건 예외 없어요. 예. 예외가 없고 그다음에 파퓰러 버전으로 해가지고 뭐 적당히 한 3, 400km
언더로 주행을 할 수 있는 보통 현재 테슬라의 트립을 봤을 때 뭐 스탠다드라든지 RWD라든지 그다음에 향후 이제 나올 그 코드를 봤을 때 그 레드우드라고 부르는 시스템들 이쪽은 LFP가 훨씬 더 우월하죠. 또 거기다가 올해 초에 이제 드디어 중국에서 선언이 되기 시작한 게 LFP의 시장 경쟁력을 더 높이겠다. 가격을 낮추겠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네. 그러면서 점점 가면 갈수록 LFP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 그동안 LFP와 삼원계를 얘기할 때 LFP의 단점이라고 보통 주장들이 되는 게 있었어요. 첫 번째 저온 특성이 좋지 않다. 네. 그다음에 고출력 특성이 좋지 않다. 근데 이게요. 중국에서 그동안 LFP를 개발해 오던 패턴이나 그 셀 케미스트리 특징이 그랬던 거고요. 이 LFP 쪽에서도 삼원계의 근사한 형태의 예. 그 셀 구조를 채택하게 되면 차근차근 이게 저온 특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고출력 특성이 올라가요. 뭐 전해질 같은 경우도 조성을 바꾼다든지 하면 올라가거든요. 예. 근데 이게 최근에 CATL이라든지 몇몇 회사에서 그 신형 그 LFP 그래서 제가 이걸 보통 얘기할 때 어드밴스드 LFP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이 어드밴스드 LFP라고 얘기할 때는 고출력 특성이 좋은 것도 어드밴스드 LFP고 저온 특성이 좋은 것도 어드밴스드 LFP고 그다음에 그동안 국내에서 자꾸 폄하를 했었던 에너지 밀도 부분 예. 고에너지 밀도를 달성시킨 시스템들이 있어요. 뭐 예. LMFP라든지 또는 M3P라든지 이쪽도 전부 다 어드밴스드 LFP인데 이게 그 개선된 LFP들이 나타나면서 삼원계 시장을 차근차근 잠식은 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한 거는 완전히 오버랩되는 시장은 아니고 네. 이렇게 그 교집합을 갖는 시장이에요. 네, 네. 그런데 훨씬 더 큰 시장과 좀 더 작은 시장.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 삼원계 쪽은 성능이 좋은 건 맞는데 예. 이게 시장의 확장성을 봤을 때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시장의 확장성을 생각했었을 땐 LFP 배터리 기반이 여러 가지 단점들도 보완되는 여러 이슈들이 생기면서 확장성은 크다.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주력 상품은 삼원계에 가깝고 중국은 인산철이라고 들었는데 네. 그러면 이 배터리 시장에서 우리도 전환을 인산철이나 이런 데 좀 더 많이 이제 생산을 그쪽 라인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 이게 어떻게 보면요. 네. 그 자꾸 이쪽을 잘 모르는 분들이 유튜브라든지 여기 나가서 예. 이걸 자꾸 국가 간의 경쟁으로 자꾸 만들어 버려요. 뭐 중국의 LFP, 네. 한국의 삼원계라 그러는데요. 네. 중국도 요즘 삼원계 잘합니다. 그렇긴 하죠. 네. 최근에 그 폴쉐에서 예. 2025년형 마칸 일렉트릭을 출시한다고 하면서 네. 거기에 장착이 될 것이 CATL의 NCM811 즉 하이니켈계의 삼원계를 장착하기로 지금 결정이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폴스터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는 LG 엔솔컷이 들어가는데 네.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지역의 삼원계 시스템으로 해서 롱레인지를 출시할 때는 CATL께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이미 중국 제품들을 봤을 때도 예. 그 삼원계 측면에 있어서 그 중국이 충분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이 셀 케미스트리를 어느 국가의 그 우월함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심지어는 일본의 파나소닉조차도 예. 그리고 또 토요타조차도 갖고 있는 로드맵이 LFP와 삼원계를 같이 간다는 로드맵이고 네. 파퓰러 버전은 LFP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쭉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국가 간에 어느 하나의 배터리 모델만을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상황이라든가 완성차 업체의 니즈에 따라서 그때그때 만들 수 있는 역량들을 확보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 같네요. 이제는 더 이상 중국은 인산철, 한국은 삼원계 이러면 안 되는 거군요. 다만 우리나라가 LFP가 현재 없죠. 우리는 없고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늘리는 상황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보면요. 사실 골든타임은 지났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보면 마치 무협지처럼 2차 전지 시장을 둘러싼 한중인의 변화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요, 이제 앞으로 이 2차 전지를 기반으로 해서 완성차와 배터리 회사들 간의 관계는 어떻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은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지 하나하나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좀 전에요, 이런 표현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2차 전지 기업들이
인산철 생산은 아직은 안 하고 있다. 그러면서 조금 걱정되는 말씀을 하나 주신 게 그럼 지금이라도 생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골든타임이 지났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네. 골든타임은 뭘 보고 말씀하셨는지도 궁금하고 우리는 또 왜 안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뭐 일단은 제가 몇 년 전부터 LFP도 해야 된다라고 꾸준히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 보면은 뭐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들을 보이면서 하지 않았죠. 근데 이게 제가 아까 표현할 때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제가 굳이 골든타임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예. 이게 지금 몰려서 하게 된 거지 우리가 어떤 적극적인 전략과 로드맵을 짜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몰려서 하게 되면은 단점이 너무 많아요. 원래 계획대로 하려고 했었던 뭐 차세대 기술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입해야 될 어떤 인력이나 예산이나 투자 같은 걸 LFP로 이렇게 긴급하게 투입하는 상황이 된 건데 예. 물론 긴급하게 투입했다라고 말을 하면은 뭐 또 이렇게들 항변들은 하죠. 꼭 그런 건 아니고 충분히 그 여유도 있고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난감한 상황인 게 네. 일단 예전에 우리 기업들이 계속했던 이야기가 LFP는 쉽다. 금방 할 수 있다. 예. 예? 그렇게 뭐 어려운 기술이 경쟁력에 아니다. 예, 어렵지도 않고 그렇다고 얘기들을 했는데 원래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어떠한 것들이 달성이 됐을 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놓친 거예요. 예. 가령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려 그러면 핵심적인 부품 소재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주 쉽게 내재화를 시킬 수 있고 모든 것이 준비가 된 상황에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삼원계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일단 리튬은 공통적이니까 차치하고요. 그 니켈, 코발트, 망간 쪽이 우리가 수급하기도 어렵고 자원 개발이 어려우니까 예. 지금도 보면은 미국의 IRA 때문에 그 자원 광물 수급 자체가 지금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우리가 LFP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 보시면은 여기에서는 리튬하고 철하고 인이란 말이에요. 예. 보면은 상대적으로 확보하기 쉬운 자원. 네, 상대적으로 확보하기도 쉽고 우리가 진즉부터 시작을 했으면 오히려 우리가 미국을 진출할 때 예. 우리가 LFP를 가지고 진출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시작한다고 했었는데 당장 시급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 LFP조차도 이게 양극 활물질을 네. 결국은 중국 양극 활물질 제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있죠. 예. 그럼 이게 쉬운 게 아니었던 거고 그리고 금방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거죠. 그렇군요. 참 근데 아까 그 일부에서 말씀 주셨던 걸 듣고 나니까 더 의구심이 드는 게 아까 인산철하고 삼원계 두 가지 시장이 교집합도 있고 그렇지만 다른 부분도 있다 하시면서 인산철 시장의 규모가 삼원계보다는 조금 더 큰 면이 있다 말씀 주셨는데 시장 규모도 더 큰데 굳이 우리는 이걸 왜 생산을 안 하고 있었을까요? 자원 확보도 좀 용이한 편도 있었는데. 뭐랄까 익숙한 게 삼원계 쪽이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예.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그게 또 왜 그런가 하면은 예. 삼원계 쪽은 상대적으로 그 양극 활물질의 결정 구조도 층상화물이라 가지고 예. 기존에 우리가 그 소형 리튬이온 2차 전지를 할 때 그때 알고 있었던 셀 케미스트리라든지 레시피라든지 이런 걸 그대로 적용시킬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국내에서 원래 LFP 쪽 소재 같은 경우는 예. 국내 모 화학회사가 그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 회사가 오히려 그때 중국의 BYD에 납품 시도도 했었고요. 네. 근데 오히려 잘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좀 안 좋은 기억들이 있었고요. 또 그리고 지금 어딘지는 아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모 스타트업에 준하는 벤처가 그 LFP 초창기 시장에 미국의 A123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에 극판을 납품한 적도 있었고요. 네, 네. 완전히 관여를 하지 않은 건 아니었는데 중소업체라든지 벤처들은 좀 하는 편이었지만 대기업 쪽은 그냥 그
LCO 기반과 3원계 기반 이쪽에 그냥 딱 꽂혀가지고 네. 이것만 했고 여기서 다양성을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아까 골드타임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려가지고요. 이제라도 우리 기업들이 인산철 부분에서 기술 개발이나 노하우도 축적하고 좀 생산 캐파도 늘린다면 중국 못지않은 인산철 부분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는 여지는 있을까요? 중국이 너무 멀리 갔어요. 그래요. 그렇다면 진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겠네. 우리 그래서 2차전지 회사들이. 일단은 어떻게든 그래도 안 할 수가 없는 기술이고 산업이기 때문에 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그 전기에너지 저장 장치 쪽도 자꾸 3원계에 천착하지 말고 네. LFP를 가지고 혹은 뭐 중국에서 이제 이미 상용화가 된 소디움 아이온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이 두 시스템은 완전히 전기에너지 저장 장치 쪽으로 특화를 시켜버리고 자동차 쪽이라든지 그런 쪽은 3원계와 LFP 쪽으로 간다. 이런 식의 전략을 전 세계적으로 잡혀 있는 그 방향성에 맞춰갈 필요가 있어요. 그렇군요. 또 한 가지 이런 기술 발달 측면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이게 그냥 차세대 그냥 기술이다 이렇게 통칭하는데 뭐 리튬 황이라든지 전고체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이 좀 일정 수준 올라가면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은 뭐 뉴스 보도들이 많던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럼 이 옛날 그 과거의 제가 기억을 좀 리콜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 되는데 제가 2003년부터 우리나라에서 거의 국가적인 규모로 처음 투자를 했던 네. 그 차세대 전지 성장 용역 사업단이란 걸 제가 그때 거의 독자적으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걸 처음 시작할 때 그 전국에서 여기저기 학교라든지 연구소라든지 해서 그 차세대 전지 성장 용역 사업단을 운영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 제안들이 왔어요. 네. 그때 제안들이 왔던 게 리튬 설퍼, 예. 리튬 에어, 예. 징크 에어 이런 식으로 예.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거의 그 시스템들이 다 제안이 왔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국가 R&D를 집중시켜 주시면 예. 한 3, 4년 지나면은 반드시 상용화를 시키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제가 그걸 보고 예. 그쪽 과제들을 전부 드랍을 시켰어요. 음. 그리고 제가 예. 택했던 방향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2003년 4년이 우리나라 리튬이온 전지 산업의 초창기였어요. 예. 왜냐하면은 그 배터리 3사가 99 그다음에 2000년 이때 1860 라인을 처음 깔면서 산업화 원년이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그때는 한 3, 4년 지났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타겟팅을 했던 거는 첫 번째 18650 소형 원통형, 두 번째 중대형은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그때는 기업들 간의 경쟁을 시켜서 어느 기업이 이기면 각형으로 가려고 그랬고 어느 기업이 이기면 파우치로 간다고 해서 그 결과가 그 18650 소형 원통형을 간다는 거는 이거는 상수였고 네. 중대형은 그 중대형 파우치 쪽으로 결정이 되면서 일단 우리는 산업을 키우는 게 중요하지 네. 지금 저 기술 투자해봤자 3년 안에 상용화가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예. 그리고 그럼 지금은 어떠냐? 예. 이게 자꾸 차세대 기술이라고들 주장을 하는데요. 예. 전고체 전지도 그렇고 이 기술들은 이미 리튬이온 2차 전지가 있던 시절에 예. 그때도 연구가 되던 기술들이었고요. 그리고 이 기술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리튬 금속 2차 전지라고 부르는 계열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 기술들의 한계를 극복하는 그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혹여라도 제가 놓친 게 있어서 이런 게 있다라고 보여주시면 참 좋겠는데 예. 요즘 한참 그 히트를 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전고체 전지 시스템이 있어요. 예. 이거에 대해서 각자들이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한다고 늘 얘기들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딱 그때 그 시스템을 보고 한 얘기가 이거 1999년에 미국의 오크리지 내셔널 랩에서 최초로 제안한 건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오크리지 내셔널 랩 시스템이라 그래요. 예.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것처럼 새로운 게 없어요, 현재.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신기술이 저도 있으면 좋겠는데 예. 다만 이러한 것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신기술이라고 보인다면 저도 예. 그걸 보고 이 정도면은 여기에 집중 투자했을 때 3년, 4년, 5년 가면서 그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 얘기를 할 수 있겠거든요. 근데 그 지금 얘기하는 그 많은 차세대들 중에서
십수년 전에 본 거에서 생각보다 크게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그렇다면 더더욱 걱정이 되네요. 예전에 기술 발달사를 보면요. 네. 꼭 우수한 기술이 보편적으로 차용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많이 쓰는 기술이 보편적인 기술이나 표준 기술로 돼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기술 개발로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나 관심 있는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리튬황이나 전고체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보여지기가 어렵다면 인산철이나 이런 걸로 대량 생산하고 값싸게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전달력 있게 만드는 기술들이 조금씩 그 기술 보완되면서 그게 아주 더 보편적으로 쓰일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어떠세요? 딱 지금 뭐 과거에 기술적으로 우월했는데 네. 대중적이지 못했다는 말씀하시니까 딱 떠오르는 게 그 비디오 테이프에서 네. 그 소니 베타 쪽을 베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때와 요즘은 또 많이 달라요. 음. 왜 다른가 하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자동차 쪽 얘기로 넘어갈 것 같은데 그 시절보다 지금의 테크 리더들이 예. 훨씬 더 강력하게 테크 쪽을 밀고 가고 있고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최근에 그 보통 우리가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이라 부르는 자율주행 쪽이 있잖아요. 네. 이쪽을 이야기할 때 그 전까지는 그 센서들을 다양한 형태의 센서들을 써야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예. 뭐 그래서 이미지 센서에 해당되는 카메라, 레이더, 그다음에 라이다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각자의 장점을 갖고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 분위기가 아닌가 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그 테슬라가 네. 비전 온리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예. 이미지 센서만으로도 구현이 가능한 형태 또 플러스 그동안에 그 한참 보면은 뭐 레벨 3다 4다 막 이런 식으로 구분들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자율주행 쪽을 나눌 때 저는 레벨 3하고 4 자체를 완전히 다른 거로 좀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그 최근에 이제 드디어 그 기술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면은 AI 기반 쪽으로 가고 있죠. 예. 예, 그러면서 오히려 테크 리더들이 끌고 가는 게 오히려 그 기술의 끝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제가 그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4680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제가 이걸 얘기할 때 최근에 종종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그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라는 데서 4680을 그때 최초로 발표를 했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제시를 했거든요. 예. 그랬을 때 제가 그게 발표가 된 날 로이터 쪽에 인터뷰를 하고 로이터에서 제가 그 4680을 게임 체인저가 된다고 얘기를 했고 예. 어떤 한 친구가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예. 근데 현재 게임 체인저로 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보통들 기억을 못 하시는 사건이 하나 더 있어요. 그로부터 몇 개월 후에 예. 폭스바겐이 아주 비슷한 행사를 했습니다. 파워데이라고. 예. 그리고 폭스바겐은 거기에서 아까 그 진행자분이 말씀하셨던 어떤 표준화랑 관점, 네. 그 유니파이드 프리스매틱 셀이라고 해가지고 그 단일 각형이라는 시스템을 제안을 했고 자기들이 이쪽으로 가겠다. 즉 그러니까 그걸 제안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로부터 거진 한 3, 4년이 지났잖아요. 예. 4680은 현재 현실화됐고요. 그 폭스바겐의 그 유니파이드 프리스매틱 셀이라는 거는 예.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폭스바겐은 이제서야 파워코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뭐 몇 년 안에 양산해 해보겠다고 했지만 그 진행하는 능력이라든지 속도라든지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예. 결국은 그 과거에는 오히려 하이엔드 테크놀로지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시장에서 기술 우위 쪽이 밀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테크 쪽 트렌드 자체가 그 끌고 가는 쪽이 시장까지 끌고 가는 아주 황당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하이엔드 테크놀로지 쪽이 네. 시장까지 거의 잡아먹는 상황인 것 같아요. 결국 기술이 시장을 잡아먹는 형태로 2차 전지는 귀결돼 가고 있는 흐름이다. 이 말씀이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또 2차 전지, 우리는 이제 자동차용 2차 전지 중심으로 네. 말씀을 나누니까요. 요 2차 전지 업체와 완성차 업체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2차 전지 배터리도 결국 부품이잖아요. 그럼 완성차 업체가 흔히 말해서 갑이고 그래서 저기 미국 회사나 유럽 회사가 나는 저 배터리들 중에서 제일 싸게 납품하는 데만 쓸 거야 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맞춰와. 이 산업의 하이어라키라고 해야 될까요? 구조가 자동차 회사 중심으로 끌고 가는 건지 아니다. 방금 폭스바겐도 말씀 주신 것처럼 2차 전지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서 부품 회사들이 나름대로 목소리를 낼 거다. 여러 가지 이것도 의견이 많더라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슈퍼을이란 건 존재하지 않고요. 예. 슈퍼을이 존재했으면 그게 을이 아니고 갑이겠죠. 그러면 2차 전지 기업들은 갑이 아니라 을의 상황으로 귀결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죠? 그리고 4680에서 이미 확연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네. 테슬라가 먼저 4680을 제안을 했고 그리고 테슬라 입장에서는 납품하는 그 뭐랄까 그 셀사들이 네. 있다고 했을 때 상수라고 할 수 있는 회사는 두 회사밖에 없어요. 테슬라 자체하고 파나소닉밖에 없어요. 예. 그럼 현재 전 세계에서 8개 이상의 기업들이 4680을 이제 하게 되겠죠. 네. 그럼 이제 두 회사의 이외의 다른 회사들은 서로 납품을 하기 위해서 양산 샘플을 보내서 컬을 받아야 되고 예. 그다음에 납품 단가 협상도 해야 되고 예. 경쟁을 완전히 확 붙여놔 버렸죠. 아, 그러면 진짜 2차 전지 업계의 업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업의 상황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어려워질 수도 있는 여지가 점점 생기겠는데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수익률을 지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 돼 버렸는데 작년 하순에 그 어느 경제 매체에서 그 잘 정리하셔갖고 발표한 게 있었어요. 예. 뭔가 하면은 중국 CATL의 매출 대비 R&D 투자하고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R&D 투자를 봤을 때 일단 총액이 밀리는 것도 문제지만 네. CATL하고 우리나라 1위 기업가의 그 연구개발비 비중 자체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게 나왔어요. 그럼 이게 연구개발비가 현저히 떨어지는 이 부분을 향후 극복을 하려고 그러면 납품을 따올 때 네. 이제는 그 뭐랄까 수익에 있어서 그 원래 모 기업이 항상 주장을 했던 게 더블 디짓이라고 해가지고 예. 두 자릿수 이상 수익이 오르지 않으면 납품을 따오지 않았거든요. 음. 그런 식으로 가야지만 장기전에 대비를 할 수 있지. 예. 소위 우리가 저가 수주라고 부르는 형태가 계속 쌓여 있는 기업들은 이게 이제 뭐랄까 악순환에 들어가는 거예요. R&D 투자를 하기에도 여력이 없고 그렇죠. 그리고 수익성을 지키기에도 여력이 없고 그리고 중국 기업 같은들은 지금 R&D 투자도 우리보다 훨씬 크고 이게 퍼센트도 높고 그다음에 사이즈도 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중국 쪽에서 신기술들이 발표되는 게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신기술들이 생각보다 발표가 안 돼요. 그렇군요. 네. 그 말씀 듣고 나니까 그럼 더 걱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업황이 자동차 회사보다는 2차 전지 회사가 어떻게 보면 교섭력이 점점 위축되게 된다면 중국 같은 경우는 보조금도 왕창 준다고 들었고요. 기술 개발해서 2차 전지 만들고 전기 자동차 그 시장 키우기 위해서 내수 시장 그 큰 시장을 자꾸 전기 자동차로 적극적으로 전환하는 노력들 그동안 많이 해왔고 앞으로도 더 할 것 같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업체들이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좀 밀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중국이 일방적으로 중국 기업들을 그 육성을 했고 밀어줬다는 주장들을 많이들 예, 하시거든요. 아닌가요? 근데 중국에서도요. 예. 그 어느 시기에 LFP 쪽 생산 기업들도 예. 옥석을 가린 적이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한참 보조금 따먹기 하던 어떤 예. 업체는 파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국은 정책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구사하고 있는 게 자기들 자식이긴 하지만 투자도 많이 하지만 강하게 키우고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 파산하는 기업들도 나오고 예. 거기서 살아남는 기업도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가 이러저러한 상황에서 자꾸 취하는 스탠스가 뭔가 하면 우리가 저 집보다 투자가 적고 우리가 돈도 없고 하니 좀 다독거리면서 다 끌고 가자는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과연 지금도 그래야 할 땐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얘기한 거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 하나 말씀을 예. 드리면은 그 보통 우리가 자원을 수급하거나 자원 개발을 한다든지 또는 광산을 어떻게 개발한다든지 또는 광산 지분을 갖는다고 했을 때 신문 기사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예. 뭔가 하면은 이걸 셀 메이커들이 하지 않고 요즘은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해요. 맞아요. 예. 지금 현재 셀 메이커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게 그거예요. 예. 리튬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쟁사인 배터리 회사들, 셀사들이 확보를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회사들이 자꾸 확보를 하거든요. 이거 자체도 가면 갈수록 자동차 회사들의 지배력이 강해진다는 뜻이 되는 거고 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셀 메이커들한테다가 우리가 확보한 이 광물 그리고 어느 광산의 것을 쓰라고 이러한 그 제약 조건을 주는 거죠. 아. 그 맥락에서 또 여쭤볼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요. 산업의 발달들을 보면
어느 분야가 적정 기수로 내려오면 굳이 외주업체가 아니라 그냥 내부화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전기 자동차로 한 사람이 평소에 쓰는 주행 거리라는 건 100km 안짝의 출퇴근이나 생활에 쓰는데, 그럼 극단적으로 기술 개발 왕창해서 우리 개솔린 자동차처럼 600km, 700km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적정선에서의 기술에서만 활용되는 어떤 그런 제품들이 된다면 결국 자동차 회사들이 이미 광구도 개발권 다 가져왔고 2차 전지 관련한 기술 수준도 낮아졌으니 야, 그냥 우리가 엔진 개발했던 것처럼 직접 하자,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일단은 배터리의 내재화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스케일이, 그러니까 수요라든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소화하는 양 자체가 네. 어느 정도 이상이 되지 않으면 내재화하기가 어려워요. 얼마 전에 리비안이 내재화를 포기한 이유가 그런 건데, 예. 보니까 제가 얘기했던 게 또 여기저기 지금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예. 제가 어디에다가 50만 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여기저기에서 뭐 갑자기 또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있던데. 내재화의 기준이 50만 대 그건가요? 자동차 회사가 자체적으로 쓸 때 예. 한 자동차 기준으로 한 50만 대 내지는 또 경우에 따라서 장착량이 늘어난다면 네. 50기가와트 아워를 그 회사 자체가 소화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내재화를 시도할 만하다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리비안이라든지 그런 회사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기들이 연간 50만 대까지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당장은 섣부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어느 자동차 회사가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된다면 충분히 시도해보는 회사는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었네요. 그래서 현대 기아도 사실상 내재화로 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내재화라는 관점이 크게 보면은 애초에 처음부터 자기들이 개발해서 생산하는 회사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를 하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셀 기술을 개발을 하고 네. 자기들이 개발한 셀을 그러니까 전문 셀 메이커에다가 외주를 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네. 현재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요 형태는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가는 것 같은데 일종의 이걸 근데 자꾸 과장을 해서 파운드리 형태로 간다는 착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파운드리는 반도체용 아니에요? 뭐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회사에서 셀 기술을 개발을 해서 양산 의뢰를 한다고 해서 이거를 파운드리로 간다고 착각들을 하는데 그런 의미로. 그거는 좀 너무 뭐랄까 비상식적인 이야기고요. 다만 그런 경우에는 보통 업계에서 순위가 떨어지는 업체들이 그쪽 전략에 잘 협조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 때가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 2차 전지 회사들 말씀 듣고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저는 뭐 기대감도 좀 느껴지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 업체도 업체지만 분명한 거는요. 너무 심각할 정도로 과장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장기적으로 2차 전지 산업이 커진다는 거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럼 우리나라 셀 메이커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단기적으로 보고 접근하면 안 되고요. 장기적으로 지금 봐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은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을 축적을 하고 가야 된다는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너무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정해진 미래니 중장기적인 계획을 꼭 같이 수립해라.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교수님 오신다고 해서 시간 모자랄 줄 알았어요. 저희 지금 게시판에서 계속 뒤로 연장을 시켰는데 결국 여쭤보고 싶은 것 반도 못 물어봤네요. 하여튼 오늘 또 2차 전지 어렵고 난해한 분야 제대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철한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